자, 이제 우리 거기 있는 5장 331페이지 금융. 자, 일단 봐볼게. 이제 이 금융이란 말 뜻도요. 우리 지난주 했던 거죠. 금융 말 뜻이 뭐요? 오케이. 타인 돈을 끌어온다 이 말 뜻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제목이 부동산 금융 아닙니까? 자꾸 이 책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개론 과목은 이 제목 자체에 어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돈을 끌어온다,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금융이란 이런 제목이 딱 나오면요. 자, 우리 그 책에 있는데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요. 자, 332페이지 가보세요. 가끔씩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개념의 시험 나오기 때 해요 하는데, 자, 거기 의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예. 다시 금융 말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이 말이지. 타인 돈 끌어오는 이 말이 자금 조달이니까. 앞에 뭐 부동산 금융 못해 있지. 그럼 뭐 나와야 돼? 부동산 나오고 뒤에 뭐 있습니까? 자금 조달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 중간 말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요거부터 부동산 금융은 다른 말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게 거의 부동산 금융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요거부터 합니다. 타인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자, 제일 먼저 이게 시험에 사실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분 형태로 타인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지분 금융이고, 거꾸로 부채 형태로 타인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이게 다른 말로 부채 금융인데, 자, 이때 중요한 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게 또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 말은 지분 형태로 자금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는 나오는 결과치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게 뭐냐고,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부채란 건 부채거든.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게 이게 부채금융이라고. 즉, 우리 주식을 사면요. 주식을 산다 이 말은 내가 투자한 거야? 남는 이제 투자한 거야? 했을 때 항상 주식은 약속한 날짜에 무조건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지.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지. 곧 그게 지분이라고. 부채 우리 은행 대출이 있죠. 이 대출은 항상 뭐 있으면 약속한 날짜 꼭 원금이 갚게 돼 있지. 그러니까 꼭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게 부채고, 지분은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를 투자했지만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받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그럼 얘는 주로 중요한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데, 특히 이 금융만큼은요, 대충 우리 말로 된 걸 번역하지 마세요. 무조건 영어 약절 그냥 그대로 써버리라고. 항상 시험 칠 때 이 금융만큼은 꼭 영어 약절 꼭 쓰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로 썼다는 것은 이건 네 혼자 생각이야. 즉, 이 말은 아주 다양한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금융만 항상 영어 약절 쓰게 돼 있으니까 영어 약절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지분금융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신디케이트. 두 번째 조인트 벤처. 세 번째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번역을 예를 쓰지 말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번째 보니까 리츠. 나중에 다 설명하면 되고. 다섯 번째 펀드 이런 거라고. 자, 반대로 있죠. 부채 금융.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죠. 이걸 저당 대출 쓴다고. 얘는 반드시 갚아야 되지, 그죠? 그러면 사채도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까? 그지. 또 한 야채 보니까 우리 신탁증서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탁 증서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 칠판 보시고. 코지가 암기하지 마. 이거 몽땅 다 뭐야? 아, 영어예요, 영어. 영어. 이거 한글이지? 뭐 거리 가. 그렇지. 아, 고라프게 뭐 자꾸 암기합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 한 개 돼 있어. 유 무상증자가 있어. 요것만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채는요. 요 B란 말은 전부 다 부채예요. 우리 B는 이 말이거든. 100, 이 말 100. 팩트. 빌려준 걸 되돌려 받는다 이 말 뜻이거든. 분석이. 그래서 B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MBS, ABS, CMBS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건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 이 끝이야. 그래서 우리 책 보니까요. 그 설명이 꽤 많은데 자 이거부터 합니다. 저기 있는 333페이지 보니까요. 동그라미 6번이 있죠? 6번. 요건 기억하시는데 자, 그 니은번 종료 중에 A 지분금융이 있죠? 자, 밑에 뭐 있으면 얘가 그 사례 예시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나와 있는 뭐 있습니까?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리츠. 또 뭐 있습니까? 예, 펀더. 그다음 공모연 증자 있죠. 요건 전부 다 예, 지분. 그다음에 D장 가볼까? D장 보니까 D장에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저당 금융, 그러니까 저당 금융보다 금융 대신 대출 쓰세요. 좀 다른 용어요. 금융 쓰면 안 돼 이건. 저당 대출. 그다음에 신탁 정서. 그다음에 주택 상환 앞에 상환 중요한 사채. 그다음에 MBS 나있지. 그죠? 그거 2배 뭐 있습니까? ABS, CMBS가 있습니다. 고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32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자금을 빌려갔는데 잠시만요. 토지금융이란 말이 있고 반대 예, 주택금융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끔 이제 우리 이 말 뜻이 뭐냐라고 시험 내게 돼. 토지금융이란 주택금융이 나오면 자 내용 암기하지 말고 금융이 뭐라고요? 얘는 뭘 하기 위해서? 네,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한 겁니다. 얘는 뭘 하기 위해서? 집을 짓든지 집을 갖다 사든지 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돈을 빌려간 게 뭐요? 예, 주택금융. 그 핵심은 제목이 요게 뭐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겠지.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책을 보니까 예, 33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지. 그죠?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이 있는데 니은번 자 A번 니은번에 A 뭐 있습니까? 무슨 금융? 그 뭐 나와야 돼? 토지 금융 같은 말 자금 조달 끝. 그럼 이거 고지 장난치면 이래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A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주택금융이라 쓰겠네. 틀린 말로 쓰고지. 자 B 갑니다. B는 주택금융 나 있지. 그거 뭐 나와야 돼? 주택 나오고 금융 같은 말이 자금 조달 됐죠? 이건 안에 글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된 게 토지금융이냐 주택금융 이거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걸 하기 위해서 할 것에 따라 내용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잠시만 일반적인 여러분 보통 은행 돈 빌려가는 목적이 둘 중에 어떤 걸 빌려갈 할 목적입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이지.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일 걸 말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저기 334페이지 큰 2번 뭐가 있습니까?
주택금융 나와 있죠. 자, 주택금융 나와 있지만 다 그냥 쭉 넘어가. 네, 그 개념 통과. 그냥 그 통과하세요. 뒷장에 336페이지. 컨 2번의 주택금융 특수성 넘어가셔. 3번은 주택금융 관련 기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어떤 문제를 내면요. 문제를 낼 건덕지도 없을 뿐더러 이걸 답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은. 그런 그냥 단지 할 것은 주택금융은 집을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간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잠시 문제 하나 풉니다. 382페이지 가보자고. 382페이지. 자, 문제 1번. 382페이지 문제 1번요. 나와 있는 게 앞에 무슨 금융? 그 뭐 나와야 돼? 부동산 나오고 금융 같은 말이 자금 조달 그 요건 충족돼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문제 푸시고 2번 신디케이트는 지분 금융. 영어 맞지 이거? 영어 무슨 금융? 꽃. 그렇게 시험 나온다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분명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심심찮게 툭툭 튀어나오거든. 이 지문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제 337페이지. 본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용어 정리 또는 용어 정리할 건데, 자, 여기서 꽤 중요한 게 몇 개 있거든요. 337페이지. 자, 그중에 1번 기초 개념 통과. 자, 넘어가서 338페이지 보니까 이자율. 이자율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할 건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정금리란 말 뜻이 뭐고, 그 반대 변동금리란 게 뭐냐? 이걸 먼저 정리하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뭐예요? 가끔 시험 나와. 고정금리란 이라 시험 나온다고.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진 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은 동일한 금리를 가는 거지. 대출 만료 시까지 오죠. 이런 게 다른 말로 고정금리. 그러니까 항상 개념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 나야 되지. 포인트는. 그죠?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많은 거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 원래 정확히 말하면 사전에 약정된 내용 따라 금리가 변한다 이건데, 그래서 동일하게 갈 것인가 변화의 그 차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좋다. 이 고정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지불되는 금리는 실질금리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은행에 내는 금리 있지. 그건 실질금리가 아니라고. 그런 금리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명목금리. 이래서 명목금리. 그 명목상 금리를 어떻게 책정될까 하는 건데, 고정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위험률에다가 있죠. 예상된 인플레이가 포함돼서 고정금리가 설정되어진답니다. 보통은 여기 있는 이걸 빼버려 보통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이라 쓰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반대로 이 변동금리는 항상 금리 공식 아셔야 돼. 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합이 뭐냐? 곧 이게 변동금리예요. 그 뭐를 지금 묻고자 하는 거면요. 이런 게 나와. 이런 말이 톡 튀어나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금리에 시험 낸다고.
고정이냐 변동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그거만 하시면 안 돼요. 주로 못 넣는 이걸 많이 못 씁니다. 변동금리를. 자, 그러면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죠? CD금리, 양도성 예금정서. 또 코픽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예라고. 그래서 이 말 나온 순간 무조건 이건 변동금리 설명입니다. 그걸 아시라고. 그럼 참고로 코픽스라는 것은요. 코픽스는 우리 책에 뒤에 있던 같은데 348페이지 가볼래요? 그 맨 밑에 코어 체크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다는 보지 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기 코픽스에 대한 기본 개념 아시라고. 자, 코픽스 이 말 이거 약자입니다. 보세요. 코스트 턴더 인덱스. 그 요 말 약자 그죠? 픽스 이러죠. 요 말 약자라고. 코스트가 뭐요? 우리말로 펀드가 뭔지 압니까? 자금 조달. 인덱스가 뭐요? 그래서 우리말로 쓰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 말씀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런 용어 좀 이따 보시면 돼. 자, 은행 여기 은행 있고 그다음에 차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행들은 차입자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얘도 뭐가 있어야 돼? 빌려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빌려줄 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얘도 나름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그죠? 이때 뭐 있습니까? 저축한 돈도 끌어오고 또 저기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오기도 하지. 이때 빌려온 것만큼 그 대가 이자를 지불하거든. 그죠? 그 저축성 예금 이자 있을 것 같아. 이게 2% 할까? 채권 발행 비용이 보니까 이게 2.5%야. 예를 들어서 저기 한국은행 빌려온 단기성 금리 콜 금리가 이게 1.3% 하죠. 이렇게. 이 빌려온 요 여기 자금 조달 비용이잖아. 이걸 전부 다 평균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뭐라고? 이 코픽스 이게. 그런 개념의 기준 자체가. 일단 이런 개념 좀 이따 보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래서 코픽스는 결국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비용을 가지고 코픽스다. 이렇게 보시라고. 자, 그런데 요 가산금리란 건 가산금리는 항상 돈을 빌려갈 차입자였던 개인의 신용 개념이죠. 차입자의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알지만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가산금리 올라가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뭐하죠? 변하는데 요 변화될 수 있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가산금리가 변합니까? 요걸 지금 시험 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매월 쳐보니까 한국은행에서 하죠.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달은 금리를 올리겠다 낮추겠다 하는 게 누구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가 있는 건 기준금리가 있지 가산금리가 변화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딱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간다고 가산금리는. 됐죠?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라고. 이 영상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다시 우리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책을 한 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에 보면 338페이지 보니까요. 이 자율 나 있는데 거기 뭐 갈로 2번 실질 이자와 명목상 이자 나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이 쭉 돼 있는데 실제는 뭐 있습니까? 이 공식을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잠시 보세요. 나 같으면 이거 장난칠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요가 장난치면 요거 장난칠 거예요.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 실질 금리가 변화합니까? 명목상 금리가 변합니까? 요걸 장난칠 목적이라고. 여기에 변하면 얘가 바뀝니까? 관계없는 거 아니야. 얘가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말을 꼭 기억하시라. 아마 내면 요거 외엔 장난칠 게 없어. 왜? 요렇게 해야만 이게 바뀌니까. 그죠? 아, 이게 바뀌는 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걸 정리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고 나머지 읽지 마 거기서. 그다음 339페이지 있는 큰 3번 있지. 그죠? 큰 3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큰 3번 D장이 큰 340페이지. 그러니까 3번과 4번 이건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는 100% 시험 나와. 여기 대출 가능 금액이거든요. 요건 지금 제가 안 할 거야. 언제 하느냐? 우리 4월 달에 계산 문제 특강이 있죠? 그걸 날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때 할 거니까 그때 들으시라고요. 이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 자 341페이지 큰 5번. 큰 5번. 자 거기서 이제 341페이지. 얘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묻고 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의 위험은 누가 갖고 있고, 두 번째 조기 상환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요걸 항상 시험 낸다고. 우리 항상 이제 이 경제 관련돼 있는 기본 원칙이 있지.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항상. 그러면 이때 요 위험을 보니까 대출자와 차입자 둘 중에 이제 둘 관계거든요. 누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을 것인가 묻는 거라고. 자, 요 말 뜻이 뭐야?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잖아. 표현상에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차입자의 근본적인 자기의 어떤 문제입니까? 은행 문제입니까? 차입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차입자가 보여야 합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요. 이건 대출자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대출자. 조기 상환 같은 말이 만기전 변제. 잘 쓰지 않는데 만기전 변제라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건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은행 돈을 빌렸어. 언제? 5년 전에. 그래서 30년 동안 돈을 따박따박 갚을 목적이 있었는데 10억이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원금 이자를 저기 있는 은행에 따박따박 갖고 있다고 내가. 근데 5년 경과된 현 시점에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아있냐? 한 8억이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잔금이. 그래서 내가 현재 이 돈 내 갚을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이걸 일시불로 몽땅 다 갚는 거예요. 이 말은 만기 30년이지? 전에 갚은 거예요. 이 말은 조기 상환이라고. 이럴 때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라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매년마다 따박따박 원금 이자 받아서 은행들은 자기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은행도 그죠? 근데 그 계획을 5년 동안 열심히 잘 달성하다가 5년 경과된 현실이 몽땅 다 원금이 싹 돌아오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달성할 수 있냐. 은행들은 못하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조기 돈이 돌아옴에 따라서 은행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면 다른 말로
조기 상환되어짐 따라서 은행들은 손실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실을 보지 않게 우리 보통 은행들 보통 뭐하면 얘한테 위약금, 페널티 부과시키지. 그죠? 페널티 부과시킬 목적이 뭐냐? 결국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위험 누구한테 있다? 그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어떤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이 있는데 그 돈이 갑자기 뭐 조기 상환되어짐 따라서 오면 따라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요. 우리 그 관로 1번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동그라미 1번 있지? 1번만 줄을 딱 끊으시면서 주택 자금 수요자 같은 말 누구지 이거? 차입자. 차입자가 채무 상환 의무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저 이건 누가 갖고 있다? 차입자.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이 갈로 2번은 자, 이게 설명이 두 개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할게.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고 답을 엄청나게 많이 좌우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금리가 이건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기본 전제가. 그래서 대출 실행 시점에 최초에 보니까 은행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된 금리가 있어. 대출 시점에 최초에 설정된 금리가 우리 보통 저당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 다시. 그 당시 계약된 금리고 약정된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후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시장금리가 되어진답니다. 그럼 분명히 최초 뭐 있습니까? 실행 시점에 형성된 금리하고 현재 시장 형성된 금리가 약간 차이가 보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문제는 돈 빌려갔던 차입자가 과거에 빌려갔던 이걸 갚고 새로 저당 설정할래 아니면 계속 갈래 이걸 따져보는 거라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걸 따집니다. 조기 상환이 유리한 시기. 누구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요거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기억은 돈 빌려갈 때 금리가 5%인데 현재 시장 금리가 보니까 이게 3%래. 응? 니은번은 보니까 니은번은 빌려갈 당시 금리가 5%인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7%가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기억 니은 언제 갈아탈 거요? 기억이지. 그죠? 나는 현재 은행 금리 얼마 내고 있어? 내고 있는 현재 시장 금리 얼마요? 나 같으면 요거 갚고 뭐 있습니까? 서로 갈아타겠다고. 이럴 때 뭐 조기 상환 유리한 거지. 그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 요 내용을.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만약에 저당 이자보다도 시장 이자 더 높은 경우, 우리 지금 같이 이런 경우는 얘는 갈아탑니까? 계속 갑니까? 계속 가겠지. 가면 은행들은 원래 시장의 금리를 봤을 때 나한테 7% 받아야 될 거 현재 나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5% 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은행들은 손실의 이익이에요. 손해 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자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일어난다고. 요 두 개를 잘 구분하시라고.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하긴 머리 아프거든. 나 같으면 딱 한 개만 하겠다. 뭘 이렇게 가는 거면 현재 형성되는 시장 금리만 따지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오던 시장 금리가 점점점 낮으면 뭐 있습니다. 나는 갈아탄다는 거야. 이것만 딱 기억해. 그러면 시장 금리 간다면 결국 누가 피 보는 거예요? 은행 피 보는 거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거든 둘 다 보지 말고 무조건 시장 금리 하나가 있다지라고. 시장 금리가 낮을 때 나가라 타는 거야.
그 외에 거꾸로 뭐 이게 높으면 무조건 피 본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갈로 2번은 지금 그 말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말 설명되는데 자, 읽어볼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대출 이자보다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은행 시장이 낮죠. 낮은 뭐 조기 상환이 유리하다 이 말이고. 자, 그 밑에다가 요거 자, 요거 두 개 써 놓으세요. 요거. 이게 나. 이것도 시험 꽤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장금 높으면 이건 은행이 피 보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자, 그다음 요거부터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자, 실제 이렇게 쓴답니다. 잘 보세요. 예상 여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경우로 시험 나와. 무조건. 요걸 제가 거꾸로 할게 이제 요걸 이렇게 해보자고. 자, 다시 해보세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요 같은 말이야. 인플레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래서 항상 이 나오면 이거 무슨 무조건 얘가 항상 높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나왔을 때 손해는 누가 어느 놈이 손해 보고 누가 이익 볼 것인가가 장난친다고. 이걸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잘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요거부터 설명할게. 인플레이션부터. 자, 우리 원래 금 한 돈이 1년 전에 보니까 얼마 있었던가 하면 이게 1년 전에 얘가 10만 원 되었었는데 현재는 보니까 20만 원 정도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 말은 내가 현재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금 몇 돈 삽니까 이제? 반돈 사는 거지. 그 화폐 가치 오히려 만금이 떨어진 거지. 이 말은 물가 올라간 거지. 자, 그러면 거꾸로 볼게.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었을 때 10만 원 빌려줬었는데 현재 갚을 돈 보니까 이자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갚나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은 10만 원 가지고 따져봤을 때 물가 등을 고른다면 원칙은 은행들은 나한테 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를 고려한다면. 근데 실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피해 본 건 돈 빌려준 은행이 피해 본 겁니까? 아니면 차입자가 저기 손해 본 거요? 은행이 손해 본 거 아니야? 아니, 원칙은 일원생 20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들은. 근데 실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 보는 항상 누가 피해 봅니까? 은행들이 피해 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이 피해 볼 것이고, 반대로 차입자는 뭐 있습니까? 원칙은 이렇게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은행한테 20만 원 갚아야 될 거 얼마 갖고 있습니까? 11만 원이지. 그건 차입자는 이익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차입자는 이익이 될 것이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같이 가볼게. 계속해서. 그럼 저기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이에요? 채무자지. 채권자 손해지. 임대인 임차인 누가 이익? 임차인이 이익이고 임대인이 뭐 손해지. 같은 논리야. 자, 결론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무조건 약자가 이익이야.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 피본다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가끔 TV에 들어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있다 들어봤지. 이게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있는 놈이 피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같은 논리 사실은 예상 인플레이션 같은 건데 내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요걸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라고 이더 편하니까. 자, 잠시 이렇게 보죠. 대출 실행 시점입니다. 시점에 보니까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고정금리입니다. 몽땅다 변동이 아니라 고정금리를 가정하는데 고정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요 실질금리가 지금 3%거든. 3% 실질이. 근데 앞으로 3년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이게 3%가 발생할 걸 고려해 보자고. 항상 고정금리는 앞으로 발생되는 인플레가 미리 이때 반영된다고. 그럼 결국 명목상금이 그냥 대충 그냥 계산 몇 프로 됩니까? 이게 쭉 가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3년 전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보니까 이게 얼마 발생한지 압니까? 5%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 원칙은 나한테 뭐야? 이렇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줘야 될 거 현재 6% 준 거 아닙니까? 뭐 그 결과 뭐 있어? 은행들은 요것만큼 손해 본 거 아니야. 그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차이점을 보니까 8% 해야 될 걸 6% 받고 있는 거지. 이익 본 거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제가 높은 거에 높다는 무조건 이건 전부 다 갖다 보시면 돼. 이렇게. 얘는 설마 이렇게 치면 안 내? 이 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말과 장난친다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무조건 약자가 이익이야. 항상 약자가. 그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요걸 말하고자 합니다. 최초 대출 금리가 누가 더 낮을 것인가? 고정과 변동 중에서. 두 번째, 대출자가 선호하는 금리는 누가 될 것인가? 요걸 묻고자 하는 문제에서. 자, 만약에 자, 다시 해볼게. 요거부터 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보니까요. 시점에 일단 실질 금리가 3% 발생한다 가정하죠. 그래서 3년 후에 보니까 이게 인플레가 보니까 이렇게 3%가 예상되어진다라고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는 돈을 빌려줄 요 당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인플레 미리 반영돼. 그러면 자, 이때 금리 얼마?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변동이란 것은 요 금리로 가다가 인플레 발생 후에 그 즉시 뭐합니까? 이 금리를 반영된다. 이렇게 논리가. 이 고정과 변동 차이입니다. 고정은 인플레가 미리 반영되는 거고 변동은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최초 대출금 요거 아닙니까? 그지? 누가 낮은 거요? 변동이지. 낮다고. 그러면 대출자 훨씬 더 선호되는 금리는 둘 중에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우리 보니까 이게 여기 예상 아닙니까? 그죠? 실제 인플레이션 보니까 실제가 뭐 5% 발생되면 분명히 고정 이 은행이 피해 보게 돼 있잖아. 그죠? 변동이 5% 발생 여기 바로 뭐합니까? 8% 그냥 올리면 될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러면 자 봐볼게.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플레가 발생되면 누가 피보입니까? 고정금리에서. 은행이 피보지. 그죠? 즉, 이렇게 인플레 발생 그러면 화폐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떨어진 만큼 그 금리만큼 올려버리지. 올리면 이 위험을 누가 떠안아? 원칙은 뭐죠? 인플레 발생했어. 누가 피봐?
그러니까 변동금리 되면은 인플레 발생한 만큼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면 그 위에 뭐 누가 떠안고 있어? 차입자지. 그죠? 저는 이것 때문에 항상 뭐 있습니까? 대출자 훨씬 선호되는 금리는 무슨 금리? 변동이야.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시험 내거든.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금리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뭐 있습니까? 전가시킨다는 거지. 이와 같은 개념을 꼭 좀 기억하시라,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해되겠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비록 변동이 초기 낮지만 나중에 인플레 등이 발생되면 그대로 인플레 발생된 만큼 손해 본 걸 금리 속에 반영하니까 이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가 떠안으니까 초기 대출이 훨씬 낫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 이거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 여기선.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아마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다른 건 보지 말고 갈로 1번, 2번, 3번 있죠. 341페이지. 갈로 1번, 2번, 3번까지 보시고 그 4번, 5번 그냥 넘어가. 의미 없으니까. 예.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342페이지 큰 4번 상환 방법. 자, 요건 좀 쉬었다 하자고요.